저는 박영숙입니다. 올해 66이죠. 30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서 이 낡은 모텔을 지켜왔습니다. 매일 아침 7시 TV 인생에서 새로운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실화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언제나처럼 눈을 떴습니다. 모텔 사무실 뒤편 작은 방에서 혼자 지낸 지 벌써 30년이 되었죠.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 사이로 모텔 간판에 네온 사인이 깜빡거렸어요. 반은 고장난 채로 말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남편 영정 앞에 물 한 컵 갈아드리는 거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그 사람의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매일 같은 말을 속삭였죠. 여보, 오늘도 하루 잘 버텨볼게. 하지만 요즘엔 그 말이 점점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모텔 손님들도 예전만 못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졌고 밤늦게 체크인하는 손님들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모텔 복도를 걸으며 방 하나하나를 점검했어요. 2층 끝방 문 손잡이가 헐거워져서 고쳐야 했고 3층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밤새 들렸습니다. 하나씩 고쳐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혼자서 다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래도 이곳을 떠날 수는 없었어요. 남편과 함께 시작한 이 모텔이 제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오전 10시쯤 딸 혜린이 찾아왔습니다. 언제나처럼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사무실 의자에 앉더니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이 모텔 정리하고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저는 손님 명부를 정리하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멀쩡한데 무슨 요양원이야. 나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다. 혜리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요. 여기서 혼자 뭘 하겠어요. 모텔 운영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모텔 수입은 형편없었죠. 한 달에 겨우 10몇 팀 정도 투숙하는 게 전부였고 그나마도 하룻밤 자고 가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돈 문제가 아니야. 나는 아직 여기서 떠날 수 없어. 혜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어요. 엄마는 왜 그렇게 과거에만 매달려 있어요? 아빠 돌아가신 지가 언제인데. 그 말에 제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죽은 후 저는 오직 이 모텔만 바라보며 살아왔거든요. 다른 삶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혜린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남겨진 사무실에서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20대 시절의 앳된 얼굴이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때였어요. 갑자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외로움이었어요.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는 다른 여자로서의 공허함이었죠. 3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아왔지 저 자신으로는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모텔은 더욱 적막했어요. 빈 방들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제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남편 영정 앞에서 또다시 혼잣말을 했어요. 난 아직 여기서 떠날 수 없어.
하지만 이렇게 혼자 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은 깊어졌지만 아직 여자의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아직 살아있는 여자인데 이렇게 혼자만 지내야 하나.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저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얼른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모텔 주변을 청소했어요. 낙엽이 쌓인 주차장을 쓸고 간판 밑에 거미줄도 치웠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복잡한 생각들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후쯤 되니까 또 혜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이대로 늙어가는 게 맞는 건지, 남은 인생을 이렇게 보내야 하는 건지 자꾸 의문이 들었어요. 저녁 무렵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을까? 그때 갑자기 모텔 현관벨이 울렸어요. 손님이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른 일어나 사무실로 나갔죠.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이었기에 마음이 조금 설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제 마음속에서 뭔가 새로운 기대감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오늘 저녁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모텔 현관벨이 울렸어요. 손님이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른 일어나 사무실로 나갔죠.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이었기에 마음이 조금 설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제 마음속에서 뭔가 새로운 기대감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오늘 저녁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열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70 정도 되어 보이는 나이에 키는 보통이었죠. 흰 머리가 비에 젖어 있었고 낡은 우산도 없이 왔는지 어깨가 모두 축축했어요. 실례합니다. 방 하나 있나요? 목소리가 참 다정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을 상대해온 듯한 친근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남자 손님이 오면 이상하게 긴장되더라고요. 있습니다. 2층 202호가 깨끗해요. 투숙 카드를 건네며 저는 슬쩍 그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주름은 깊었지만 인상이 온화했습니다. 특히 눈이 참 따뜻해 보였죠. 장민호라고 합니다. 며칠 머물 수도 있는데 괜찮을까요? 며칠이요. 무슨 일로 이런 시골까지 오셨어요?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혼자 여행 중입니다. 이 동네가 마음에 들어서요. 저는 방 열쇠를 건네며 또 한 번 그를 바라봤어요. 뭔가 저와 비슷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혼자 여행이라니 가족은 어디 있는 걸까 싶었죠. 그가 짐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어요.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밤이 되자 비가 더욱 세게 내렸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2층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자꾸 올려다보게 되더라고요. 민호 씨는 뭘 하고 있을까? 혼자서 외롭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이상했어요. 손님 개인사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그가 신경 쓰이는 걸까요?
새벽 2시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모텔 복도를 걸었습니다. 2층에 올라가자 민호 씨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아직 잠들지 않은 모양이었죠. 문 앞에서 잠시 서 있는데 갑자기 방 안에서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뭔가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닐까? 하지만 문을 두드릴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왔죠. 제 방으로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민호 씨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 외로워 보이던 뒷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상했습니다. 저는 남편 죽은 후 단 한 번도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루 만에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평소엔 혼자 간단히 먹고 마는데 그날은 왜인지 정성스럽게 반찬도 여러 가지 만들었어요. 혹시 민호 씨가 배고프실까 봐서요. 8시쯤 되니까 그가 사무실로 내려왔습니다. 어젯밤 비 때문에 푹 못 잤는지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방이 참 조용하네요. 저는 그에게 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드세요. 직접 끓인 거예요. 민호 씨가 커피를 받으며 제 손을 스쳤어요.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른 손을 뺐죠.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대접 받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또 흔들렸어요. 이 사람도 저처럼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가족들은 어디 계세요? 민호 씨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바빠서 자주 못 봅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갔고요. 저와 비슷한 처지였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민호 씨는 커피를 다 마시고 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아마 동네 구경을 하러 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가 나간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제 일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평소 같으면 혼자 멍하니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날은 계속 시계를 보며 민호 씨가 언제 돌아올지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그가 돌아왔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본 모양이었어요. 동네가 참 조용하고 좋네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이 기뻤어요. 이 시골 동네를 좋아해 준다니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이 오지 않았어요. 2층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들에 귀를 기울이며 뒤척였습니다. 민호 씨는 뭘 하고 있을까? 혹시 저처럼 잠이 안 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새벽 4시쯤 저는 결국 일어나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2층 민호 씨 방에서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역시 잠 못 이루고 있구나 싶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한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66 나이에 그것도 남편 죽은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부끄럽고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론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여자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모텔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핑계는 신문을 읽는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민호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시쯤 되니까 그가 나타났어요. 산책을 나가는 모양이었죠. 일찍 일어나시네요. 저는 신문에서 눈을 떼며 대답했습니다. 모텔 일이 그래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하거든요. 민호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도 혼자 사시나 봐요. 네. 남편이 30년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고 있어요. 저는 왜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이었거든요. 힘드셨겠어요. 저도 아내 잃고 혼자 사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민호 씨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와 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떤 일 하셨어요? 버스 기사였습니다. 40년간 시내버스를 몰았죠. 매일 이 길을 지나다니면서 저 모텔 간판을 봤어요. 언젠가 한번 쉬어보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40년 동안 제 모텔을 바라보며 지나다녔다니 뭔가 운명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소원을 이루신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더 좋네요.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저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혹시 점심 드실래요? 제가 해드릴게요. 민호 씨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럴 수는 없죠. 제가 어떻게... 괜찮아요. 어차피 혼자 해 먹는 거라 양이 많거든요.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평소에 간단하게 먹거든요. 하지만 그와 함께 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제 방으로 민호 씨를 모셨어요. 남편 영정이 걸린 걸 보고 그가 조금 어색해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죠. 남편분이시군요. 네. 이 모텔을 함께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민호 씨가 영정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정중해 보였어요. 밥을 먹으면서 저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 씨는 버스 기사 시절 이야기를, 저는 모텔 운영하며 겪은 일들을 얘기했죠. 사실 아들하고는 사이가 좀 멀어졌어요. 바쁘다고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봐요. 저도 딸이 자꾸 요양원 가라고 해서 속상해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대화가 깊어지면서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저녁이 되자 민호 씨가 막걸리 한 병을 사왔습니다. 혼자 마시기 그런데 함께 드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남편 죽고 나서 술을 마셔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텔 앞 벤치에 앉아 막걸리를 나눠 마셨어요. 달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죠. 사장님, 외롭지 않으세요? 술이 조금 취한 상태에서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외로움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민호 씨가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의 손길이 따뜻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의 위로를 받아보지 못했던지
그 작은 접촉만으로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며 말입니다. 막걸리를 다 마시고 나서 민호 씨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들어가야겠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술에 취한 것도 있었지만 감정적으로도 흔들린 상태였거든요. 민호 씨가 얼른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의 팔에 기대는 순간 저는 오랜만에 남자의 체온을 느꼈어요. 괜찮으세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고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그만의 채취가 느껴졌어요. 민호 씨. 저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가 저를 더 꽉 안아주었어요. 영숙 씨.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뭔가 뜨거운 것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민호 씨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저는 제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어요. 죄책감도 있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있으니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우리는 그날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60이 훌쩍 넘은 나이였지만 서로를 원하는 마음은 젊은이들 못지 않았어요.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이 먼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영숙이 모텔에 남자가 며칠째 머물고 있더라. 동네 안악들이 모이는 슈퍼마켓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죠. 저도 장을 보러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나이에도 남자 밝히나. 과부가 남자 들여놓고 뭘 하는 거야.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민호 씨와 보내는 시간은 너무 소중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함께 산책을 했어요. 모텔 주변 논길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와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 씨가 제게 말했어요. 영숙 씨, 저와 함께 있으면서 행복하세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요. 그러면 됐어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딸 혜린이 화가 난 얼굴로 찾아왔어요. 엄마, 동네에서 무슨 소문이 도는지 아세요?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문이야? 엄마가 남자랑 사귀고 있다는 소문이요. 이장이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 다니던데요. 혜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런 짓을 해요. 아빠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도 이해해달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혜린아, 엄마도 사람이야.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그래도 그렇지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는데 엄마 체면은 어떻게 돼요? 저는 더 이상 변명할 기운이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혜린이 돌아간 후 저는 한참 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날 저녁 민호 씨가 내려왔을 때 저는 말했어요. 민호 씨,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그가 잠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소문이요? 우리 사이에 대한 소문이요.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민호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쟤 때문에 곤란해지시는군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민호 씨와 떨어져 잤어요. 마음은 그와 함께 있고 싶었지만 소문 때문에 조심스러워졌거든요. 2층에서 들려오는 그의 발소리를 들으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런 관계를 계속해도 되는 걸까? 딸 말이 맞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며칠 후 이장이 직접 모텔로 찾아왔어요. 영숙이 요즘 무슨 일이야?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손님이에요. 며칠 머무시는 거죠. 하지만 이장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며칠이 아니라 일주일 넘게 있잖아. 밤마다 불 켜놓고 뭘 하는 거야. 그 말에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들킬까 봐 두려웠거든요. 손님 일에 왜 관심이 그렇게 많으세요? 이장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돌아간 후 저는 민호 씨에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동네 사람들이 자꾸 그래서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 씨,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서로 외로워서 위로하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우리는 엄마가 이상해졌어요. 예전 엄마가 아니에요. 그래, 나는 이상해졌어. 그런데 이게 진짜 내 모습일지도 몰라. 혜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나갔습니다. 저는 딸을 화나게 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더 이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에 민호 씨가 산책에서 돌아왔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인지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딸분이 다녀가셨나 봐요. 네. 화내고 갔어요. 민호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제 때문에 가족과 사이가 나빠지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그날 저녁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웠어요. 슈퍼에 갔다가 아줌마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나이에 창피하지도 않나. 과부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습니다. 모텔에 도착하자 민호 씨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가세요? 영숙 씨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있으면 영숙 씨만 힘들어져요. 민호 씨의 목소리에 애정이 묻어났어요. 저를 걱정해서 떠나려는 거였죠. 저는 그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저 혼자 결정할게요.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정말요? 네. 저도 이제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뒤에서 수군거리는 걸 참을 수 없었거든요. 이장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세요. 이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뭘 잘못했냐고. 과부가 남자를 들여놓고 밤마다 그런 짓을 하는 게 잘못이 아니고 뭐야. 그런 짓이라뇨. 저희는 서로 외로워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몇인데 그런 소리를 해. 창피하지도 않나.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창피한 게 뭐예요? 저도 아직 살아있는 여자인데 사랑할 권리가 없나요? 이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영숙이가 정말 이상해졌구나. 네, 저는 이상해졌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제 모습인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후련했어요. 드디어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거든요. 모텔에 도착하니 민호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장한테 다녀왔어요. 이제 당당하게 살기로 했어요. 민호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숙 씨. 저는 그의 품에 안겼어요. 민호 씨,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나이에 무슨 소문이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요? 민호 씨가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영숙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며칠 후 딸 혜린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그분과 함께 사실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혜린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고마워, 혜린아. 딸이 떠난 후 저와 민호 씨는 모텔 앞 벤치에 앉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후회 안 하세요?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후회 안 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때 모텔 간판에 불이 켜졌습니다. 반쯤 고장났던 네온사인이 갑자기 모두 밝아진 거예요. 마치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 저와 함께 이 모텔을 다시 살려봐요. 민호 씨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좋아요. 함께 해봐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66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모텔은 여전히 낡았지만 이제 저희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저는 드디어 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날 밤 저희는 함께 모텔 간판 아래 서서 별을 바라봤어요. 민호 씨의 손을 잡고 있으니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영숙 씨 행복해요. 저도요, 민호 씨.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비록 늦었지만 저도 여자로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텔의 네온사인이 우리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낡고 허름한 곳이었지만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삶에도 진심 어린 사랑과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